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28번째, 원자 번호 28번 니켈입니다. 코발트가 도깨비에서부터 이름 붙은 원소라면 니켈의 이름은 악마에서 왔다는 사실, 동전에 사용되는 원소로도 유명한 니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금속처럼 니켈 역시 광물에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과거 채굴되던 니켈 함유 광물이 다른 금속과 너무나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비 니켈광이라는 광물은 니켈을 함유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니켈라인 또는 니켈을 의미하는 라틴어 니콜룸으로부터 니콜라이트라 불립니다. 화학식으로는 니켈과 비소의 결합으로 표현되어 홍비 니켈광이라는 국문 이름 역시 두 원소로 이루어진 붉은색의 광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는 니콜라이트가 언제나 유용한 금속이었던 구리와 유사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이트에 구리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것이고 새로운 구리 광석임에 틀림없다 확신합니다. 구리를 뜻하는 독일어 쿠퍼를 기준으로 이름 붙는데 문제는 니콜라이트에는 구리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독성 원소인 비소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언제나처럼 열 처리를 통해 금속을 정련하려 했지만 나오라는 구리 대신 비소 증기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광물의 이름은 쿠퍼 니켈이 되었습니다. 악마의 굴이라는 의미로 책 등에는 단순히 표현되는데 니켈이라는 단어는 독일 신화에 등장하는 악하고 장난스러운 영혼인 올드 닉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사진은 미국의 로 블랙 메탈 밴드 올드 닉의 앨범 자켓인데 딱 봐도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쿠퍼 니켈에서 니켈이 발견된 것은 이번에도 스웨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전기화학을 통한 원소 발견이 험프리 데이비경이라는 한 명의 화학자에게서 다수 이루어졌듯이 매우 많은 원소의 발견은 스웨덴 화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업적입니다. 스웨덴 중부의 예블리보르그주에는 로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로스는 탄광 마을로 다양한 광석들이 출토되었는데 스웨덴의 화학자 악셀 프레드릭 크론스테드 남작은 로스 광산에서 얻어진 니콜라이트의 함유 원소를 확인하려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구리가 아니었음은 이미 니콜라이트가 산화되며 만들어지는 광석의 형태가 구리와는 달랐던 것에서 다른 원소일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구리 광석들은 산화되며 파란색의 황산 구리를 연상할 수 있는 푸른 이가 구리 이온염으로 변화했지만 니콜라이트는 녹색의 결정들이 자라난다는 특징이 확인됩니다. 니켈화라고도 불리는 아나베르가이트라는 광물이며 조성을 기준한다면 함수 비산염 니켈 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론스테드 남작은 니콜라이트의 산 처리로부터 얻어진 물질을 분리하고 이 물질의 산화물이 하얀색을 가져 구리나 철 등과는 다른 원소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후에도 니켈이 과연 새로운 원소인지 아닌지에 대해 수십 년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크론스테드 남작의 발견은 결국 인정받고 이 원소는 쿠퍼 니켈이라는 이름에서 구리와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해 쿠퍼만을 삭제한 니켈로 불리게 됩니다. 크론스테드 남작의 또 다른 발견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시장에서는 천연 가습기라는 기능이 부각되어 판매되는 제올라이트의 발견입니다. 스틸바이트라는 광석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흡습성 및 다른 물질들에 대한 흡수력이 강한 광물 형태가 발견됩니다. 이 연구는 열로 가열하거나 끓이며 분리가 가능했던 방식 때문에 끓인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자인이 변형되어 탄생한 이름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우수한 촉매 지지체나 물질 분리를 위한 재료, 기체 흡수를 위한 호스트 게스트 화학의 주요 재료인 제올라이트는 크론스테드의 발견이었습니다. 모든 원소가 그렇듯 니켈도 우주에서 탄생합니다. 니켈의 흔적의 아름다운 사진 중 하나는 백광년 공간에 걸쳐 뻗어있는 웰라 초신성 잔해의 거대한 먼지 필라멘트와 가스 덩굴손에서 나타납니다. 암흑에너지 카메라로 측정된 약 11,000년 전 폭발한 별의 흩어진 재에서는 칼슘, 탄소, 구리, 절마늄, 크립톤, 마그네슘, 산소, 규소와 함께 니켈의 이온화된 흡수선이 검출됩니다. 먼 과거 지구에 떨어진 운석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정련된 운철에는 니켈이 철 다음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주를 날아가는 운석에도 여전히 철과 니켈은 들어있을 것이고 실제 운석을 분광학을 통해 추적한다면 철과 니켈의 신호가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니켈은 10족 원소로 4주기에 자리 잡고 있는 전이금속 원소입니다. 원자 번호 28번 니켈의 원자 핵은 28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성자의 개수는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성자 개수는 30개이며 니켈은 워낙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동위 원소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30개 중성자를 갖는 니켈 58은 가장 풍부한 동위 원소종으로 전체 니켈의 68.1%를 차지합니다. 안정한 원소지만 관찰되는 범위에서 안정한 원소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니켈 58 역시 베타 플러스 붕괴를 통해 아이언 58으로 붕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인 이유는 반감기가 1.7 곱하기 10의 22승년이어서 사실상 인간에게는 안정한 것이라 봐도 별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두 개의 중성자가 더 많은 니켈 60는 26.2%로 두 번째로 풍부하며 그보다 무거운 동위원소인 니켈 61은 1.14%, 니켈 62는 3.63%, 그리고 안정한 마지막 동위원소인 니켈 64는 0.926%를 차지합니다. 안정한 동위원소들 사이 비어있는 두 곳의 위치가 매우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나름 안정한 편에 속하며 의외의 쓰임새들도 있습니다. 먼저 니켈 59는 76,000년의 반감기를 갖는 동위원소이며 니켈 63는 100.1년의 반감기를 갖습니다. 둘 중 가장 우리와 친숙한 혹은 곧 친숙해질 니켈은 63입니다. 니켈 63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통해 카파 63로 변화합니다. 반감기가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수준이라는 것, 전자를 방출하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결과물인 구리 역시 위험하지 않은 원소라는 종합적인 사실은 말로만 듣던 활용 분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최근 새로운 배터리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리튬이나 소듐, 마그네슘 등 이제껏 알아본 배터리 구성 원소들은 다양하지만 이 배터리의 핵심은 니켈입니다. 정확히는 니켈 63가 에너지원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충전 없이 최대 50년 동안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핵 배터리라는 부분입니다. 니켈 63를 방사성원으로 사용하는데 베타 마이너스 경로를 통해 구리로 붕괴하며 방출하는 전자를 전기의 원천으로 사용합니다. 전자의 흐름이 곧 전류로 표현되며 태양광을 통한 전자 전공 분리가 발전의 원리로 이야기되듯 스스로 방사성 붕괴하며 전자를 만들어내는 니켈 63는 그 자체로 발전기입니다. 효율적인 반도체 재료인 두 개의 초박형 다이아몬드판 사이에 방사성 니켈을 끼워 방사성 붕괴로 인해 방출된 전자를 사용 가능한 전류로 변환합니다. 방사성 물질이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차폐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납이나 텅스텐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방사성 보호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설계에 통합되며 무거운 차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핵 배터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약 10배가량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합니다. 화재나 폭발이 없으며 전기를 화학 반응의 형태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과 관련된 문제도 없어 니켈 핵전지를 시작으로 새로운 배터리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니켈에 대한 화학 이야기를 명화를 통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라는 이탈리아 피렌체파 화가 프라 바르톨로메오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스페인의 바로크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입니다. 이 두 그림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라는 것 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코발트나 철에서와 같이 니켈이 사용된 물감으로 그려진 작품들이 아닐까 예상할 수 있지만 연결고리는 세 번째 그림인 라파엘로의 그림 몬드의 그리스도 순환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몬드가 누구일까요? 라파엘로의 그림이라 했는데 왜 이 그림에는 몬드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걸까요? 루트비 몬드는 영국으로 이주한 독일 화학자입니다. 앞서 만나본 세 점의 예술 작품은 1909년 몬드가 개인적으로 소장한 자신의 그림 42점을 런던 국립미술관에 기증한 것의 일부입니다. 이 때문에 런던 국립미술관에는 몬드가 기증한 작품들을 모아둔 몬드룸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감사의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나 벨라스케스, 라파엘로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수십 점 보유할 수 있던 것은 몬드의 부유함에 힘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몬드가 큰 부를 얻게 된 것은
과거 암모니아 합성에 비견될 만큼 유용한 화학 공정이었던 솔베이 공정의 연구 개발자로 활동했었기 때문입니다. 솔베이 공정의 개요는 염화소듐과 탄산칼슘이라는 흔한 물질들을 이용해 염화칼슘과 탄산소듐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암모니아 소다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정은 암모늄염과 소듐염의 수용액 속에서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간단하지만 아름다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몬드는 화학자이면서 동시에 사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였습니다. 솔베이 공정을 개량하던 도중 고질적인 문제가 발견되는데 바로 니켈로 이루어진 부품들이 부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발견된 원인은 반응기에 잔여 암모니아 등을 세척하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사용되었는데 이산화탄소 기체에 일산화탄소가 불순물로 뒤섞여 있던 것이었죠. 일산화탄소는 니켈에 배위 결합을 일으켜 테트라카보닐 니켈이라는 역사적인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에겐 니켈 금속 제품이 녹아 부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말입니다. 몬드의 발견이 우연한 행운은 아니었습니다. 몬드는 금속과 일산화탄소의 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니켈 금속에 일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며 반응시켰을 때 독성 기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관 끝에 불을 붙여 기체를 연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꽃이 특이한 녹색을 띠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포획해 냉각을 통해 결정 상태로 얼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늘 모양의 결정들이 얻어지는데 테트라카보닐 니켈의 녹는 점은 단 마이너스 17도이며 끓는 점은 상온보다 약간 더 높은 43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니켈 카보닐 화합물은 간단히 끓는 강한 휘발성을 갖는 액체였습니다.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흡입할 경우 분해되어 유독한 일산화탄소를 방출하며 금속 니켈을 폐로 배출하므로 취급 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테트라카보닐 니켈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간단히 깨집니다. 가열하면 스스로 분해되어 니켈과 일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출됩니다. 몬드는 이를 다른 금속으로부터 니켈을 분리하고 정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사용한 일산화탄소는 분해 후 완전히 재활용이 가능했죠. 몬드는 남부 웨일즈에 니켈 광석을 정제해 금속 니켈을 분리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몬드 니켈 회사를 설립합니다. 니켈의 저렴한 생산과 판매로 사업을 대성공시킨 것 외에도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세부적인 기체 확산 프로젝트를 위해 니켈 분말과 니켈 망이 다량으로 필요했는데 유일하게 제조에 참가한 회사가 웨일스의 클리다치 정제소, 다른 이름으로 몬트 니켈 회사였습니다. 몬트 니켈 회사는 약 5,100톤의 니켈을 공급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보조합니다. 심지어 영국 이주 독일인으로서 이후 이게 파르벤으로 대표되는 독일 화학 산업의 공격에 맞서 영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대기업인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 ICI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몬드가 발견한 최초의 금속 카보닐 화합물은 이후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일산화탄소의 리간드명인 카보닐이 워낙 금속과 강하게 결합하는 물질이었으며 금속 카보닐 화합물들은 무기화학과 유기금속 화학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물질의 종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니켈과 다른 분자들의 결합 형태 발견으로부터 화학 반응을 통해 니켈을 정제할 수 있었던 만큼 니켈과 유기물의 관계를 이용한 촉매로의 사용도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 시작은 니켈 유기화학을 연구했던 권터 빌케로부터입니다. 빌케는 고분자 화학의 대가이자 치글러나타 촉매라는 주제로 올레핀 중합으로 1963년 노벨상을 수상했던 카를 치글러의 후계자로 막스 플랑크 석탄 연구소장이기도 했습니다. 빌케는 니켈을 이용해 짧은 길이의 탄화수소 분자들이 더 크고 길게 이합체나 다합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석유화학에서 탄소의 개수는 곧 분리되는 온도와 에너지 효율, 쓰임새 모두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엄청난 가능성을 갖는 요소입니다. 이제껏 많은 석유화학 회사에서는 짧은 길이의 탄소를 원하는 정도로 늘리기 위해 다양한 촉매를 개발해 왔는데 그 모두에 니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외에도
알코올이나 물의 분해로부터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촉매 분야에서도 니켈은 원자 클러스터의 형태로 각광받습니다. 니켈의 흥미로운 점은 그 자체로 강자성을 띠는 원소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만나본 철과 코발트와 함께 니켈은 상온에서 강자성을 갖는 단 3개의 금속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강자성을 보이는 다른 금속들도 몇 있지만 이들과는 다릅니다. 앞서 단순히 철이나 코발트는 강자성 원소라 소개했지만 니켈을 포함한 세 원소는 도대체 왜 강자성을 보일까요? 니켈 원자의 전자 배치를 살펴본다면 3D 오비탈의 5개 방에 총 8개의 최외곽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 중 2개의 전자는 혼자 오비탈을 채우고 있는 형태이며 전자의 스핀이 상쇄되지 않고 남아있기에 자기장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율표의 수많은 원소들 중 홀전자를 갖는 것이 철과 코발트, 니켈의 단 3가지 원소일 리는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에 원자들이 배열되며 나타나는 일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속을 비롯한 결정을 생각할 때 다전자 시스템의 모든 IJ 원자쌍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합산하는 하이젠베르크 교환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나란히 배열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도 생각할 수 있고 배열의 종류에 따라 강자성을 갖거나 서로 상쇄되며 반강자성을 이루게 됩니다. 양자역학적인 하이젠베르크 교환 상호작용은 대칭적인 형태라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세기 초 일반적으로 반강자성을 갖는 알파 산화철 결정에서 약한 강자성을 관찰하며 반대칭 교환이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잘로신스키 모리아 교환이라고 불리는 형태가 확인된 것입니다. 니켈이 강자성을 갖는 이유는 기초적인 기준부터 먼저 홀전자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결정 구조를 갖는 금속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교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니켈은 한 원자의 전자 스핀이 이웃 원자의 전자 스핀과 상호작용하는 양자 물리적 효과로 인해 강자성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원자 충돌의 무작위 경향에도 불구하고 원자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정렬되죠. 교환 상호작용은 금속 카보닐 화합물의 구조적 차이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직선적인 니켈과 산소의 배양은 하이젠베르크 교환 상호작용상 반강자성체를 이룰 수 있지만 결정성을 유지하며 90도 각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한 강자성을 보입니다. 자성과 관련된 본격적인 니켈의 사용은 자석의 재료입니다. 단순히 말굽자석으로 보이지만 자성의 색이나 작동 가능한 온도 범위, 사용되는 원소의 공급 한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자석이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코발트 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림 속 자석은 히토류 원소가 사용되는 네오디뮴 자석의 개발 전까지 주를 이루었던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가 핵심을 이루는 알니코 자석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니켈이며 그 뒤를 코발트와 알루미늄이 핵심 원소로 뒤따릅니다. 그림 속 자석의 맑은 모양에 붙어있는 금속 막대는 자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키퍼라 부르는 장치입니다. 자석의 두 극을 금속으로 연결해 자기 회로를 완성해둬야 자성이 손실 없이 오랜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알니코와 같이 낮은 자기 보자력을 갖는 자석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자석의 구성 성분만이 아니라 자석의 코팅에도 니켈이 사용됩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비롯해 겉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것은 니켈을 통한 코팅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코팅은 니켈, 구리, 니켈의 3개 층으로 구성된 코팅입니다. 니켈은 내산성이 뛰어나 자석의 부식과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코팅입니다. 원하는 물체의 표면에 도금하는 것만으로도 니켈이나 구리막의 도입은 간단합니다. 다른 형태의 니켈 도금도 있습니다. 금속 제품의 겉면이 새카맣게 코팅된 제품도 볼 수 있습니다. 물감이나 페인트를 칠했다기에는 금속의 질감과 광택이 명확해 무언가 새로운 검은색 금속인가 생각드셨을 수도 있는 블랙 니켈 도금입니다. 블랙 니켈 도금은 황화 니켈, 아연, 금속 니켈의 합금 형태를 의미합니다. 은이나 납과 같은 원소도 황과 결합하면 새카만 색의 황화은이나 황화납으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황화된 금속은 검은색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기 도금을 황과 아연, 니켈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몇몇 첨가제를 통해 진행한다면 검은빛의 금속 코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켈이라는 금속과 자성을 함께 고민한다면 하나 의아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분명 지금까지 니켈은 상온에서 강자성을 가질 수 있는 원소로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니켈 함유 물품인 동전은 왜 자석에 붙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주화를 기준으로 500원과 100원 주화는 75%의 구리와 25%의 니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분은 동일하나 크기와 중량 차이가 존재합니다. 50원 주화는 70%의 구리, 18%의 아연과 12%의 니켈로 니켈의 함량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 10원 주화는 니켈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48%의 구리와 52%의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500원, 100원, 50원 주화는 니켈로 인해 자석에 붙거나 적어도 끌려와야 할 듯 싶습니다. 당연히 동전이 자석에 붙으면 여러 피곤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절한 비율입니다. 니켈은 강자성체지만 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니켈 구리 합금에 대한 자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자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56% 이상의 니켈이 함유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적인 강자성체는 아니지만 그 자기적 특성을 이용해 자판기에서 주화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에 의한 상호작용, 그리고 무게 차이에 의한 낙하 속도를 함께 고려해 자판기는 동전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금속으로서의 니켈의 의미는 촉매보다 더 큽니다. 가장 유명한 니켈 합금은 니크롬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빨갛게 달아오르며 열을 발생시켜 온열기로 자주 사용되던 니크롬은 75%의 니켈과 23%의 크로뮴, 그 외 몇 종류 금속 원소로 이루어집니다. 열을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니켈 크로뮴 합금은 고온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철 크로뮴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다른 합금은 invariable steel, 즉 불변강이라 불리며 단어 앞부분을 따서 인바라 불리는 물질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이나 수축이 거의 없는 인바는 64%의 철과 36%의 니켈로 이루어집니다. 모넬 합금은 내산성이 매우 뛰어난 합금입니다. 66%의 니켈이 핵심이며 여기 29%의 구리가 결합합니다. 그 외 망가니즈 등 일부 원소가 미량 첨가되며 극히 뛰어난 내산성을 보이게 됩니다. 와스팔로이라는 합금은 친숙한 이름이 아닐 수 있는데 대부분 니켈 초합금으로 불리곤 합니다. 내열성이 뛰어남은 물론이고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더 향상된다는 특징도 있어 가스터빈이나 제트 엔진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니켈이 58%로 핵심을 이루며 그 외에는 크로뮴, 코발트, 몰리브데넘, 타이타늄, 알루미늄 등 여러 금속들이 사용됩니다. 가장 인상 깊은 합금은 구부러지거나 휘어도 모양을 복구할 수 있는 형상기억 합금일 것입니다. 변형에 대한 복구가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리저리 구부린 형상기업 합금 선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잘리거나 파손되지 않은 이상 형태가 복구됩니다. 형상기억 합금의 원리는 온도에 따라 변형되는 결정 구조에 의해서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형상기억 합금은 니티놀이라 불립니다. 구성 핵심 원소인 니켈과 타이타늄으로부터 단어 앞부분이 이루어졌고 후반부의 NOL은 해군 병기연구소의 앞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니켈과 타이타늄으로 이루어진 합금의 구조가 단순히 종이접기하듯 변화한다기보다는 높은 밀집 구조로 낮은 엔트로피를 갖는 마르텐사이트 구조에서 타이타늄이 결정 골격을 이루며 니켈이 공간에 위치하는 낮은 밀집도와 높은 엔트로피의 오스테나이트 구조 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도에 따라 금속이 팽창하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적인 차이까지 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니티놀 형상기억 합금의 특별한 쓰임새로 혈관이나 식도 등 관이 협착되는 경우 이를 확장시키고 고정하기 위한 스텐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속 등 스텐트를 넣어 풍선을 부풀려 고정시키고 빠져나오는 방식이었다면 형상기억 합금 스텐트는 체온에서 형태가 확장되도록 설계해 체내에서 추가적인 동력이나 조절 없이 고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로의 니켈 이야기를 떠나 조금 더 먼 과거부터 니켈의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과거 지구에 살아왔던 수많은 생명체는 은행나무와 같이 아주 오랜 시간을 넘어 여전히 살아가는 몇몇 종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역사의 한순간 멸종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이자 니켈과 연관되는 것은 페름기말 대멸종 사건입니다. 과거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멸종입니다. 첫 번째 대멸종으로 모든 종의 85%가 이 시기 멸종합니다. 이전에는 대멸종의 이유를 빙하기 등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화산활동과 관련된 지구온난화와 무산소증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본기 후기 대멸종이며 70%의 종이 멸종하게 됩니다. 무하거나 완종류, 많은 종의 삼엽충이 이 시기에 멸종하죠. 세 번째가 니켈 이야기로 살펴볼 페름기말 대멸종이며 해양종의 81%, 육상종의 70%가 멸종합니다. 메가네우라와 같은 과거 거대 곤충류 모두 이 시기에 멸종합니다. 네 번째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대멸종으로 대형 량서류나 비공룡 생명체를 포함해 75%의 종이 멸종해 본격적인 공룡 시대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는 백악기와 고제 3기 사이 대멸종으로 암모나이트, 수장용, 모사사우루스, 그리고 조류를 제외한 모든 공룡이 멸종해 종의 75%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끝일 듯 싶지만 사실 6번째 대멸종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현세 멸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홀로세 대멸종입니다. 1900년 이후 멸종은 배경 멸종률에 비해 1000배 이상 규모로 발생 중입니다. 인구 증가, 자원 과소비로 인한 인간 활동의 결과이며 2021년 예측되는 결과 10년 내로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 가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페름기말 대멸종이 현재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가설을 세웠지만 폭발이 초래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뷰캐넌 호수 인근 지층 정보로부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죠. 추적한 것은 탄소 동위원소인 카본 13과 니켈 60, 그리고 전체 니켈 함량입니다. 니켈 60 비율은 페름기말 대멸종 지층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1.09%까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퇴적암에 대해 알려진 것 중 가장 적은 니켈 60 함량 수준이며 니켈이 풍부한 에어로졸 입자가 세계적으로 분산되고 쌓이는 것으로 전체 니켈 함량 증가와 더불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화산 폭발 동안 접촉 변성 작용을 통해 탄산염과 석탄의 휘발성 풍부한 퇴적물과 가스 제거로 인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아주 높은 농도로 방출되어 급속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다의 메테인 생성 고세균의 증가는 카본 13이 고갈된 탄소의 발생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뚜렷한 전 지구적 음의 카본 13 변동에 기여합니다. 니켈은 많은 유기체의 필수적인 미량 금속이지만 니켈 함량이 증가하면 메테인 가스를 생성하는 미생물인 메테인 생성균의 생산성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합니다. 니켈 동위연소의 변화와 니켈 함량의 변화로 세 번째 대멸종의 특징이 파악되었으며 니켈 기반 메테인 생성 세균 증가에 따른 카본 13 변화로부터 세 번째 대멸종의 이유가 드러나는 셈입니다. 니켈의 대멸종과 관련되었다지만 니켈은 대발생의 원인으로도 연관됩니다. 24억 년 전 대기에 산소가 넘쳐나는 대산소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띠 모양의 철 지층인 호상 철광층은 수십억 년에 걸쳐 바닷물에서 천천히 침전되어 형성되었습니다. 개별층을 조사함으로써 거의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해양의 미량 금속 농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초기 지구에는 니켈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했습니다. 대산소화 사건을 기준으로 니켈의 함량이 감소하는데 약 25억 년 전 멘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화산암의 니켈 함유량이 줄어들었고 풍화작용으로 인해 바다에 공급되는 금속의 양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다의 니켈 농도가 400 나노몰 농도에서 200 나노몰 농도로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세는 이후로 계속되어 현대의 해양 니켈 농도는 약 10 나노몰 농도에 불과합니다. 니켈 감소는 니켈에 의존하는 박테리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니켈 의존 박테리아는 대멸종에서와 같이 메테인을 생성하는데 생산된 메테인은 산소와 반응해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왔기 때문에
고대 지구의 산소 수준을 조절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결국 갑작스러운 니켈 감소는 산소 축적의 방해 요소를 없애 대산소화와 급격한 생명체 번성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또 다른 니켈과 생명의 관계로 30억 년 전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가능성 중 하나로 여겨지는 니켈백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기존 이야기되던 니켈, 철, 수소화 효소나 아세틸코아 합성 효소 모두 니켈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구조적 중간점으로 보이는 니켈백은 조금 더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연결됩니다. 니켈백은 사실상 가장 가능성 높은 화학적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캐나다 록밴드 니켈백과는 아무 관련 없고 두 번째 니켈이 질소 골격과 결합하며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발생과 진화를 이야기할 때 35에서 38억 년 전 사이에 전환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됩니다. 생명 이전의 분자로부터 살아있는 생물학적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은 너무 복잡한 구조인 만큼 지구 초기에 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단백질의 기본 구조인 아미노산 연결체인 펩타이드로 축소했는데 1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니켈 이온과 결합한 니켈백에서 본격적인 특별함이 나타났습니다. 니켈이 초기 해양의 풍부한 금속이었던 만큼 니켈 농도의 증가는 하나의 니켈보다 2개가 결합한 형태를 선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2개의 니켈 결합 구조는 다른 형태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난 수소 발생 효과를 보입니다. 우리는 수소를 단순히 가벼운 기체라거나 미래 연료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수소는 생명체와도 관련된 바 있습니다. 수소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분해한다면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연소는 다시금 에너지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대기 중 수소는 매우 적은 농도만이 있으며 수소를 분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만 여겨지죠. 마이코박테리움 스메그마티스라는 세균은 수소를 사용합니다. 어딘가 숨어 살아 발견된 미지의 세균도 아닙니다. 폐결핵을 일으키는 마이코박테리움 투베르클로시스의 세포벽 구조 연구를 위해 실험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병원성 박테리아이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전 세계 토양에서 흔히 발견되는 M. 스메그마티스는 공기 중에 미량 수소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연료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남극 토양, 화산 분화구 및 심해 등 가장 거친 환경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 비밀은 헉 효소라는 종류였습니다. 수집한 냉동 헉 샘플에 전자를 쏘아 효소의 원자 구조와 전자를 운반하며 전류를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전기 경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심에 니켈과 철의 하전된 이온을 포함하는 활성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소 분자가 활성자리에 들어가면 니켈과 철 이온 사이에 갇혀 전자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효소는 전자를 흘려보내며 전류를 형성합니다. 전자는 니켈 이온에 흡수되어 철과 황 이온의 클러스터에 의해 형성된 분자선을 타고 표면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헉 효소를 전극에 고정시키면 전자가 효소 표면에서 전기 회로로 들어가 전류를 실제로 생성합니다. 섭씨 80도까지 가열해도 효소는 손상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 포함된 0.00005%에 불과한 극소 농도의 수소로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미생물 수소 발전, 듣기만 해도 기대되죠. 니켈이 사용되는 가장 특별한 소재들, 첫 번째로 열화상 스텔스 물질입니다. 앞서 바나듐 이야기에서 이산화바나듐은 고온에서 오히려 차가운 것처럼 기묘한 은폐 기능을 보이는 물질이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조금 더 최신의 신기한 물질은 사마륨 니켈 산화물입니다. 100도에서 140도 범위의 물체 열화상 측정으로부터 점차 온도 상승이 확연히 보이는 흑채나 사파이어, 실리카 등에 비해 사마륨 니켈 산화물은 약 5도 정도만 온도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온도와 무관한 열복사를 보이는 셈입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재료의 밝기 증가가 방사율의 감소에 의해 상쇄되는 것인데 이러한 감소는 물질이 절연체에서 금속으로 변화하며 발생합니다. 실제로 온도 상승에 따라 최대 방출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으로도 유명한
하지만 그와 더불어 전체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완벽한 신물질 같지만 아직 적용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정한 적외선 파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제한적이지만 흥미로운 것은 고분자입니다. 보이는 두 가지 분자는 일정한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고분자입니다. 위의 고분자는 폴리에틸렌, 줄여서 PE라고 부르는 물질이며 아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 PET입니다. 이들은 각각 플라스틱 음료수 포장재의 뚜껑과 병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탄소 중합체인 고분자들은 모두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을 갖습니다. 경우에 따라 산소나 질소 등이 골격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주를 이루는 것은 역시나 탄소입니다. 긴 탄소 사슬로 인해 유연성과 특별함을 갖는 고분자는 현대사회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죠. 그리고 지금 소개할 것은 금속 골격을 갖는 고분자입니다. 사실 전이금속이 아닌 전형금속 원소들은 골격을 이루는 고분자가 종종 존재합니다. 규소나 절마늄 등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전이금속 골격은 흔치 않은데 최근 매우 제한적이고 복잡한 주위 리간드 구조를 이용해 니켈 골격으로 이루어진 고분자가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정도지만 이를 시작으로 단일 금속 원자 규모의 사슬 골격 고분자를 만들게 된다면 혹은 다종 금속 원자가 배열된 고엔트로피 고분자를 만들게 된다면 분명 재미있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더 낯선 냉장고입니다. 보이는 그림은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화하는 염료를 첨가한 고무줄입니다. 상온에서는 흔한 주황색의 고무줄 형태로 보이지만 잔뜩 꼬아두었다 풀어내면 온도가 감소해 색이 변화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평형에 이르러 주황색으로 되돌아갑니다. 단순히 물질을 비틀었다 펴는 순간에 냉각작용을 이용하는 비틀림 열량 냉각이라는 기술입니다. 충분히 단단히 꼬이면 단순한 꼬임을 넘어 더 큰 꼬임을 만드는 코일드 코일, 즉 감긴 코일이라는 초나선이 형성됩니다. 늘어난 초나선 고무 섬유를 풀면 표면이 섭씨 15.5도까지 냉각된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틀림 열량 냉각에 있어 고무 섬유, 폴리에틸렌 낚싯줄, 그리고 니티놀 와이어를 함께 꼬아내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면 열량 흡수와 온도 변화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테스트 결과 확연한 온도 감소가 보였으며 열화상 이미지로부터 꼬인 위치들로부터 명확한 냉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관찰됩니다. 심지어 세 겹으로 된 니켈 타이타늄 케이블을 풀면서 물을 흐르게 하면 액체의 온도가 무려 8도나 떨어지게 됩니다. 니켈 자체가 냉각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꼬임과 엔트로피 등에 관련된 방식이지만 와이어를 꼬고 풀어내는 극단적인 작업을 견뎌 실제 냉각 효과가 검출 가능할 수 있던 것은 니켈이 사용된 형상기억 합금의 도움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니켈은 악마의 굴이라 불리는 데서부터 시작된 금속 원소입니다. 먼 과거에는 산소의 다량 발생과 생물 대멸종을 조절하는 핵심 원소였으며 현대 기술에서는 자성을 활용하거나 초합금의 제조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작업에 적용되는 중요한 금속 원소입니다.